속 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요? 예.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계세요? 아니, 한 번씩 어디서 전화를 받으실까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시간이 알쏭달쏭 심리학, 제가 문득 느낀 건데 화요일 날 한 거가 잘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한 주 시작되면서 월요일은 뭐 이것저것 어수선하게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화요일쯤 되면은 그래도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번 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만 그런지 그렇게 좀 차분해지거든요. 그럴 때 알쏭달쏭 심리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좀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쉽게 선택하고 중독이 되는 우유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수면장애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독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근데 이제 이 약물이, 우유주사라고 하는 이 약물이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수면 내시경 할 때 좀 많이 경험하시는 건데요. 네. 이거를 처음에 발을 들이는 경로에는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피로가 싹 가시고 기분도 상쾌해진다라고 하면서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소위 사우나 같은 곳에서 주사 이모나 삼촌처럼 또 다른 또 불법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제이고요. 무색 투명한 것과 우유 빛깔이 나는 것 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유주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에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마이클 잭슨에게 치사량을 투여하면서 마이클 잭슨 사망하게 되고 이게 대중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 이렇게 지정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클 잭슨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이게 오남용이 많으면서 그 전에 문제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국에도 향전신성 의약품으로 정하게 됐는데, 일단요,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정확하게 좀 알죠. 이게 어떤 거고 어떤 효능으로 처방이 되는 걸까요? 이게 뇌 속에 이제 가바의 신체 전달 물질의 가바의 수치를 높여서 뇌의 기능을 억제하면서 잠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파민의 조절 기능도 마비시켜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뇌의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도파민은 사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복감이나 만족감, 즐거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프로포폴은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훨씬 더 그런 어떤 만족감이나 잠을 자는 상황에서 잠이 들면서 약간의 환각의 상태로 빠져들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또 굉장히 빨리 체내에서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린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 프로포폴을 비롯해서 정상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미용이나 성형 시술 마취할 때 프로포폴 많이 쓰고 그런다더라고요. 그거는 원래의 취지로 이 프로포폴이 사용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면 이 잠을 자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만약에 투여하게 된다면 환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네,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맞다가 좀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내성이 생기게 되면 투여량이나 횟수도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프로포폴은 수면제라기보다는 기억 중추를 마비시켜서 기억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가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보다 관리 체계가 좀 허술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다른 마약류는 끊게 되면 손발 떨림이라든지 부정적 감각 경험,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같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그저 내가 그때 기분 좋았던 상황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남용에 빠지기도 쉬울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조금씩 뭐 늘리다가 의존성이 네.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마약류든 국가에서 정해야 한 맞죠. 마약류는 네. 무조건 중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이거는 뭐 의사가 처방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건 쉽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근데 계속 수일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정말 많이 괴롭고 눈도 따갑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 프로포폴 맞게 되면 내가 잠을 잘 잘 수도 있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도 좋고 개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잘못된 학습이 되어지는 거고 나는 그걸 계속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마치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편안함과 호기심과 나 한 번이면 어때라는 것이 특정 상황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남용하게 그래서 의존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첫 번째가 한 번쯤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약물이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매우 적합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개인이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할 능력이나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인 어떤 결함을 극복할 능력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경우에 더 약물을 선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려고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흔하게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도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쉽게 선택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약물을 쉽게 선택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쉬운 그런 어떤 것 너무 쉽게 내 주위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너무 쉽게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미숙함이 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더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나 성격적으로 뭔가 좀 덜 여문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성에는 충동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 호기심이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라는 생각도 문제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되어서 반사회적인 어떤 특성이 생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실패했어. 나는 이걸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 하는 어떤 좌절감을 스스로 잘 수용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 좌절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사실 또 많이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공격성이 높거나 또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선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전이나 또는 자라는 환경 이런 것도 분명히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부모가 약물 남용자라고 하면 자녀가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내 환경적인 영향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물론 일찍 사망하거나 이혼한 어떤 관계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병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부모가 너무 아이를 과잉 통제하거나 보호할 때 또는 학대하거나 유기할 때 이럴 때도 약물 남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자녀가 독립하려는 걸 교묘하게 막는 가정이나 또는 좋은 아버지상이 없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일부 가정에서는 약물 남용에 좀 역기능적인 부분을
작용을 해서 내가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건 싫어. 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가족 안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고 싶어. 이러면서 약물 남용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학계에서 보고된 리포트고요, 말 그대로. 네, 맞습니다. 뭐 일반화된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것도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약물 중독 벗어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정상적인 뇌 기능을 복구하려고 하면 약물 중독이 됐지만 본의 아니게 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이것에 관련해서 이 행동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것을 하는 행동치료, 그리고 약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생각해서 피하도록 만들고 그것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나는 변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면서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동기 강화 치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치료가 좀 되었다라고 해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 방지 훈련을 하는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변이래요. 뉴스 같은 걸 들어봐도 그렇고 치료 과정 만만치 않던데요. 맞죠. 제가 사실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느끼셨기도 하겠지만 중독이라는 것에 진짜 한 번 빠진 뒤는 쉬워도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이 합리화하는 어떤 것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먼 이야기 아니고 너무 흔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달송 심리학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